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바꾸고자 하는 욕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면 반도체가 좋아지죠. 성능을 기준으로 말해서 성능이 안 나오면 진짜 골치 아프죠. 이러면 삼성전자는 정말 계속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유지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2025년 첫 번째 다시 돈의문으로 오신 곽상준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돈의문에 처음 왔을 21년도에 돈의문이 열렸거든요. 올해 25년도 오자마자 뭔가 작년하고 전혀 다른 상황들이 와서 하여튼 신기하네요. 네.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어떻게 찾아오는지 방송 찍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나고 와서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왠지 광화문은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은, 왠지 임금님이 사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동네고 서대문이 약간 있잖아요. 나는 여기서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저희 파트너분들을 왕처럼 모셨어야 되는데 일단 실패를 하고 올해는 꼭 복수 혈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는 날 삼성이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뭐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였습니다만 8조 1천억 정도가 예상 실적이었는데 오늘 6조 5천억,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6조 한 1천억 정도를 잘못 알았나 싶어서 다시 보니까 8조 1천억이 맞더라고요. 네, 그리고 계속 내려와서 8조가 깨지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웃긴 게 주식이 올라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랐죠. 네. 왜 이런 겁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가격이 싸다. 여기서 이제 장가 1배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뭐 추가로 많이 떨을 공간이 없다. 왜냐하면 적자는 아니니까. 그것이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25년도 중반 이후부터는 레거시 반도체가 좀 부활하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가 상승에서도 좀 포착이 되지만 중국의 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중국 얘기를 하고 넘어오면 제가 연말에 아주 짧게 중국을 갔다 왔거든요. 광저우 다니셨죠? 광저우 갔고 시내 투어를 하루 했어요. 걷고 그다음에 그 쇼핑몰이라고 하는 큰 쇼핑몰, 거기를 층마다 이렇게 다 걸어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라가 보고 그렇게 했어요. 중국에 사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이게 절반, 저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과거에 비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거기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얘기들은 본토인들은 집을 다 몇 채씩 갖고 있다라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집을 오래도록 갖고 있었던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왜냐하면 공짜로 받은 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집을 산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직전에 샀던 사람들, 그리고 대출을 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자산의 효과가 역으로 나고 있는 거죠. 웰스 이펙트가 역으로 나는 건데,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 돈 쓰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20억이었는데 갑자기 10억이 됐어. 그럼 아무래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손해본 거 아니더라도. 손해본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동산에서의 하락은 이 갭을 메꾸려면 끊임없는 수많은 부양책을 해야 합니다. 근데 방향은 제가 보기엔 작년도 9월달 이후로 여러 번 나온 거에 대해서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대놓고 주식시장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살진 않을 것 같고, 그러나 살 때까지 밀어붙일 것 같고,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부양책이 계속 나와서 만약에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바꾸고자 하는 욕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면 반도체가 좋아지죠. 개수가 있으니까. 중국이 계속 부양책을 하지만 결국은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채의 늪에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부분이 조금 다른 게, 부채부터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그 영상 나갈 때쯤에 우리 신영관 중국 연구소 소장님과의 대담이 나갈 텐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오래도록 살았던 옛날 사람들은 집을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집을 공짜로 받았고 뭐 나중에 더 샀겠죠. 그러니까 그 집값이 올라가는 걸 보고 포착해서 샀던 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뭐 고점 대비 30% 40% 빠졌다고 해도 손해가 아닌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서. 그리고 또 그냥 공짜로 준 거니까 부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부채 문제가 미국의 우리 그 서프라임 모기지라든가 일본의 그런 과도한 대출로 인한 경기 하강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근데 요거는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그 영상을 네. 이제 보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네네. 그렇게 하고 뭐 흔히 중국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중국을 이제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안 될 거다 경기 부양책이 그래서 경기는 안 될 거고 유일하게 미국만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 뭐 삼성전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또 핸드폰 네. 또 이제 뭐 원래 뭐 삼성이 지금 핸드폰을 중국에다가 잘 팔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뭐 부품 소재 이런 것들도 예전만큼 이렇게 좋았을 때만큼 잘 많이 나가지 않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는 야 이게 삼성전자를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저는 사실은 작년 1년 내내 특별히 상반기 중반까지 엄청나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덜거렸고 그 재작년 연말부터 투덜거리기 시작했죠. 네네. 저희 이제 포트에 들어온 다음부터 얘들 왜 이래 이러면서 그랬는데 저는 그때하고는 오히려 입장이 좀 이제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번에 6조 5천억 영업이익 내면서 밝혔던 코멘트가 있어요. 코멘트 안 달거든요. 얘들 절대 친절하지 않은 회사예요. 그래서 IR이나 이런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여러 번 저는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코멘트가 필요한 것 같아서 코멘트는 답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았어요. 뭐지? 웬일이지? 얘들? 그러면서 뭐라고 달았냐면 우리 그 DS 사업 부분, 지금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는 새로운 설비 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새롭게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자가 많이 되었다. 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에서는 고객이 별로 없었고, 또 기술 개발을 위해서 또 투자를 했다. 라는 얘기가 두 개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투자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휴대폰은 뭐 조금 비수기였기 때문에 안 팔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그 내용에서 투자를 위해서 지금 그 이익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두 번째로 의미가 있어요. 정말 깨놓고 얘기해서 원시 공정의 D램을 삼성전자가 제대로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반도체 사업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표현드리냐면 D램을 잘 팔아야 그 돈 가지고 파운드리를 밀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D램은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고 그걸 이제 알고 있고 위기감을 굉장히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위기감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천하의 삼성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마 이건 하지 않겠어? 다들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원비 공정도 제대로 못 해놓고 원시 공정 뭔 소리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엔 원비 공정을 재설계해서 고치는 건 제가 보기엔 시간이 똑같이 걸리는 작업들이라서 원칙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맞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렇게까지 절박했던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약간 느낌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뭐 성공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파운드리가 저렇게 이제 고객이 없어서 허덕거리고는 있는데 그간에 계속 헤매던 시간이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파운드리 소위 말하는 5나노 미만의 4나노 미만의 이 공정이 TSMC 하나로 전 세계 TSMC 하나로 그냥 다 끝날 수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시장 환경은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고 2나노 공정을 들어가는 TSMC에서 투자의 과정 이 내용들을 보면 어마무시하거든요. 웨이퍼 투입량이 굉장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가격은 막 올려요. 제가 보기엔 애플조차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웨이퍼 한 장에 18,800달러인가? 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너무 비싼 거예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잘하면 저는 애플도 삼성을 안 쓸 이유가 없을 정도 수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정도의 단독 벤더의 이 횡포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완전 애플이 이제 갑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 그런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기술적으로 진보를 못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던 와중에 사실 미세 공정에서 EUV 장비, 노광 장비가 계속 헛발질을 한 거거든요. 그 장비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죽 했으면 옛날에 EUV 장비 왜 잘못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으나 그렇다고 그러면 4나노, 3나노 미만 공정을 EUV 없이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그럼 EUV 제대로 갖고 있는 회사는 어딨냐? 없어요. 삼성, TSMC, TSMC, 인텔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TSMC는 이 여기에 대한 그 연륜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삼성은 헛발질하면서 연륜을 쌓은 거고. 그러면 이쪽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뭔가 하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파운드리는 잘 모르겠고, 파운드리는 모르겠고, 원시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 나오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기점은 언제쯤으로 확인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최근 나왔던 뉴스가 그 로직 다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가 낸드 같은 거 몇 층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다이가 로직 기본이 되는 제일 밑바닥에 깔리는 다이 위에 이렇게 쌓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로직 다이 조기 생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최근 며칠 전에 원시 공정입니다. 원시 공정을 위한 로직 다이 조기 생산. 뭐야? 조기 생산? 로직 다이를 조기 생산하면 그 위에 붙일 뭐가 물론 같이 진행할 수 있죠. 네.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로직 다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로직 다이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멍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쌓겠다는 거잖아요. 뭐를. 근데 조기 생산이니까 빨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올해 중반이면 뭔가 보겠네. 그럼 올해 중반쯤에 가시적인 성과가 네. 나오 나올 건데 느낌에 보니까 이렇게 이 추론을 해보면 올해 중반에 나올 건데 문제는 뭐냐면 성능은 어떤지는 그건 가봐야죠. 여기 성능이 안 나오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게 예를 들면 레거시도 좋아진다라고 하면 아무리 삼성이 뭐 레거시 쪽에서는 예전부터 잘했다 하더라도 그런 논리라 하면 하이닉스를 그냥 사는 게 레거시가 좋아지면 하이닉스는 당연히 좋아질 것이며 그리고 HBM은 워낙 잘하니까 월등히 더 잘하니까 그러면 양쪽으로 다 잘하는 저 회사를 사는 게 낫지 가격이 이미 좀 오르더라도 앞으로 또 실적 발표 나보면 지금 싸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근거를 또 제시해 줄 수도 있으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년은 확정이고요. 25년이 아마 그 션킴이나 이런 사람이 예상한 것보다 HBM 시장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쟁도 격화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원시 공정이 정말로 잘 되면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하이닉스는 좀 휘청할 수도 있습니다. 원시가 잘 됐다면 성능이 나온다 이래버리면 그걸로 이제 HBM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다음 분기 뭐 12단이든 16단이든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25년도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이익 증가가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 이전 고점 테스트 가능성은 전 열려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 이전 고점이라고 해봐야 아주 멀리 남지는 않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죠. 최근에 최근에 많이 올라서 20만 원까지 올라오는 바람에 그렇고 근데 삼성전자는 레거시가 만약에 팔리기 시작하면 이익이 30조가 아니고 연간 이익이 40조, 50조, 60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300조짜리 회사니까 뭐 레거시 좋아져서 뭐 50조건 60조건 찍어버리면 그리고 이제 HBM에서 일부 성공해줘서 일부 납품을 해주면 바로 이게 딱 작년 초기 또는 재작년 후기 스토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년 동안 못한 거고 만약에 근데 그 스토리가 25년도에 되면 뭐 이익 규모가 그렇게 커질 수 있는 회사니까 현재 주가는 매력은 좀 있죠. 그 예상한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예전 가격인 8만 원대 중반 정도는 다시 올해 중반에 만약에 원시가 원시가 성능이 나오는 제품으로 출시가 된다면 뭐 그러면 뭐 당연히 다시 그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정으로 원시가 올해 중반에도 별 소식이 없다 그러면 어디까지 49,900원 또 깰까요? 예를 들어 원시가 중반이든 후반이든 그건 저희가 특정할 수 없으니 그거를 내려놓고 하여튼 올해만 성공한다고 하면 그리고 성능이 성능을 기준으로 말해서 성능이 안 나오면 진짜 골치 아프죠.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러면 삼성전자는 정말 계속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49,900원 밑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5만 원대 초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기 있죠. 시장 주식이니까 시장하고 삼성전자 이콜 시장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한국 시장의 영향을 또 받을 겁니다. 그 부분이 또 상당할 거예요. 어쨌든 300조 정도 매출하는 회사에 영업이익이 한 30조 정도 지금 아무리 못한다라고 하는 삼성이 이제 한 그 정도 되는 회사인데 시총도 한 300조 정도 되니까 우리가는 그 글로벌 그 메모리 회사 중에서 멀티플이 지금 제일 낮죠.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되는 가격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국내 주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본인이 들고 있던 계좌가 이제 다 파란색. 근데
이제 올해를 시작을 하는데 뭐 리밸런싱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안 됐으니까 좀 뭔가 바꿔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다 마이너스니까 어떤 걸 팔고 어떤 걸 뭐 또 더 사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 이제 각도기님께서도 작년에 그렇게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지 네. 않습니까? 리밸런싱을 어떤 기준에서 하시는지. 먹은 건 팔고 깨진 건 들고 있던 거 더 사던가 해야 되겠죠. 그 핵심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재작년에 바이오 심리가 진짜 최악이었어요. 네. 작년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바이오는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한 해 바이오가 최고의 주식이었잖아요. 한국 전체에서는 가장 레를 많이 폈고 그 다음에 뭐 음식료, 그 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네. 항상 최악일 때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지금 오늘 반등도 가장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은 어디냐면 반도체예요.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이클 사업이고 주가도 사이클을 그린다면 지금 제일 기분이 안 좋지만 기분이 안 좋다고 내가 이걸 팔고 좋은 쪽으로 옮긴다.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이너스 있는 걸 그대로 이제 들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먹었던 걸 팔려 그러니까 먹었던 게 없는 거야. 다 이제 마이너스인 상황. 그래서 유일하게 먹었던 걸 보면 미국 주식 조금 했던 네. 뭐 거기서 플러스가 났는데 저걸 팔아서 여기에 오려고 그러니 또 뭐요? 딴 데는 요즘 다 비싼 1,450원대 이상에서 환전해갖고도 또 미국 주식을 산다던데. 네. 그러니까 고민이 되게 많은 시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를 한 50% 이상 비중을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 한 20-30%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팔고 지금 뭐 그래도 오르는 뭐 조선주나 이런 것들이 오르니까 그리고 로봇주 요즘 뭐 AI에 관련된 어떤 주식 하물며 뭐 네이버 이런 것들이 삼성보다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만약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팔자 그러니 마이너스가 많고 또 안 하자고 그냥 가만히 버티자 그러니까 네. 아 이게 맞나? 내가 내 돈을 너무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의 과거 누적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시장 수익률을 항상 초과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마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셨던 분들은 그런 마음을 안 가지실 것 같고요. 네. 과거에 내가 수익률이 안 좋으신 분은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은 것도 실력일 수도 있어요. 엉덩이 깔아뭉개고 버티는 것도 실력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실력일 수 있는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재작년 2차 전지가 가장 좋았잖아요. 재작년에. 네네. 근데 거기 갔던 분들이 지금 좀 완전 아비비만 빠진 거 아닙니까?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내가 간다? 그렇게 해서 결코 좋은 결과가 얻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깨진 내 주식에 값어치를 다시 한번 측정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 망가진 회사냐, 네. 망가진 회사냐, 아니면 주가만 빠진 회사냐, 이걸 꼭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회사가 망가져서 앞으로도 가망이 없다. 그건 뭐 가격에 상관없이 그건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근데 주가만 빠졌고 회사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오히려 뭐 더 살지 말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반도체 소재 장비주 중에서는 그런 주식들 꽤 보이긴 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상법 개정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한 2-3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건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싸니까 오를 것이다 라는 부분은 좀 너무 논리적으로 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또 상법 개정이라는 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이슈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까? 라는 점점 더 의문이 이걸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가정을 놓고 원래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너무 희망적인 내피셜이 많지 않나? 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 상법 개정 1월 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위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표로 바뀌었기 때문에 표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법 개정은 됩니다.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토론회까지 했고 그런 것들은 표를 얻기 위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라고 느껴진 건 처음이고 금투세조차도 표라고 느껴지니까 그렇게 결단했으면 사실은 금투세가 저항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 지지자들한테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상법 개정은 오히려 그렇게 저항이
지지자들한테는 많지 않은. 이거 바뀌면 굉장히 큰 변화예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큰 변화고, 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법 개정과 관련된 거버넌스 개혁에 관련된 모임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운용사들입니다. 운영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나중에 뭐 거버넌스 포럼이나 이런 데서 모이는 사람들 보시면 알아요. 다 운용자들이 다 운용자. 어디 운용 뭐 자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의 시각이 많이 바뀔 거고요. 네. 그 장기 투자자들의 시각이 바뀔 겁니다. 특별히 연기금, 해외 연기금들의 생각이 많이 바뀔 거고, 한국같이 뭐라 그럴까 신용도가 높은 나라에 건전한 세계적인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건전한 기업은 걔네들 투자하고 싶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뒤통수 맞을까봐, 등에 칼 꼽힐까봐 못하는 거거든요. 저도 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건 정말 산업 전망도 좋고 그랬는데 대주주가 나의 포지션을 인정을 안 해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사실은 제가 이제 기업 투자라는 걸 계속 이제 주식 투자라는 거는 기업의 조각을 사는 거고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아주 사업을 잘해 보이는 똘똘한 애가 있어서 걔한테 내 돈을 나보다 잘 운영할 것 같으니 맡기는 행위가 투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 돈을 가지고 가서 사업은 잘했는데 예상대로 사업을 잘했어. 근데 꿀떡 삼켰어. 그럼 저만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건 그건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을 너 잘하고 재주가 있어 보이니 내가 맡길 테니까 해가지고 잘하고 불려서 나한테 돌려줘야 돼.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잘하면 난 계속 너한테 이 돈을 안 찾고 있을 거야. 대신에 나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당을 해주든지 좀 해줘.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예요. 이 한국은 그걸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법 개정은 못 믿는 애들을 지적하고 제어할 수 있는 법이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장기 투자자들, 연기금들 이 입장에서는 투자를 가장 못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건이에요. 굉장히 큰 건이고, 저는 그렇게 되면은 뭐 현재 이 저평가 상황들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리고 0.7배에서 1.4배 가잖아요. 그 장부가치대비. 아마 옛날 고점 1.4배가 오히려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배가 저점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럼 그게 지수가 4,000포인트예요. 지금 0.8대니까.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뭐 50%에서 80% 이렇게 올라버리면 2020년에 경험을 해보셨습니다만은 지수가 그렇게 올라오면 종목은 훨씬 더 많이 올라요. 네, 그래서 충분히 여지가 많고, 저희 과거 경험으로 뭐 논리로 하는 시장이면 여기가 시장 효율적 가설이 딱 맞아요. 모든 정보는 다 밝혀져 있고 모든 건 딱딱 다 맞아 떨어진다. 여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문을 많이 가지신 분도 그거예요. 이 정도 해보고 10몇 년,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봤는데 아직까지 안 바뀌면 이 시장을 버리고 저쪽으로 가는 게 현명하다. 또 만약에 상법 개정이 되면 그때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유동원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학을 떼고 이제 아예 이제 미국 쪽으로만 이제 가셨던 부분인 거고,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고민은 없으신가요? 그동안 누적 수익률로 따지면 시장 수익률은 그 우리나라 2배 이상 그 S&P 그 인덱스 기준으로 좋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좋은 건 맞는데,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미국 주식보다 수익을 못 냈느냐? 그거는 최근 2, 3년이에요. 2022년 이래로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 전까지 계속 못했으면 그 전에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빨리 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미국 시장의 수익률과 한국 시장의 수익률이 이렇게까지 큰 격차가 난 건 22년부터 24년 요 구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눈에 띄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런 논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만약 그렇게 따지면 20년은 안 그랬습니까? 22년 안 그랬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국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런 생각들은 사실 시장의 상승폭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주가에서 3,000포인트 넘어가면 외국에 투자했던 사람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한 3,200포인트, 3,300포인트 가면 그때는 더 빠르게 넘어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우리가 작년, 재작년처럼 겪었던 것처럼 제자리에 멈춰가지고 안 오르고
그 사이에 한국이 유유히 올라서 3,000포인트 딱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2,400, 500에서 돈이 안 들어오고 3,000포인트를 가면 아이고 여기가 맞아 쌌지 이러면서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자각은 가격을 보고 자각이 되면 항상 그 추세에 뒤따르게 됩니다. 근데 추세 추종이라는 전략으로 아예 딱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게 추세에 아주 뒤쳐져서 와요. 그러면 좋은 결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